안녕하십니까. 창업과 세법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1주차 강의 때 제가 한번 비대면 강의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좋지 않은 일은 예감이 딱 맞아 떨어지는가 봅니다. 비대면 강의가 2주 연장이 돼서 대면 강의가 당초 3월 30일부터 대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4월 13일부터로 2주간 연기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인 만큼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 좀 양해 바라고요. 예, 그럼 앞으로 계속 한 2주 정도 더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창업과 세법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조세법의 기본 원리 살펴봤었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그다음에 조세 공평주의, 신뢰 보호의 원칙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세법의 기본 원리 중에 이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나는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따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이제 학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그 대법원 판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뢰 보호의 원칙에 해당되는 경우를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양자는 개념적으로 좀 구분해서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제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신뢰 보호의 원칙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과세관청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어떠한 선행적 어떤 의견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그런 공적인 의견 표명을 신뢰를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과세관청이 당초 자신이 한 의견 표명과는 배치되는 이런 행위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납세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겼다면 그건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뢰 보호의 원칙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납세자는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양자가 구분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 신뢰 보호의 원칙의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이 인정되는 유형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면 과세관청이 어떠한 공적인 의견 표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납세자와의 사이에 어떤 공적인 의견 표명을 했고 그런 과세관청이 당초 자신이 한 의견 표명에 배치되는 그러니까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신뢰보호 원칙이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납세자와의 사이에서도 인정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와의 사이에 어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비과세 관행에 의한 신뢰보호의 원칙이죠. 그때 비과세 관행에 의한 신뢰보호의 원칙의 예로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때 설명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4년치 면허세를 납부하라 한 경우에는 이 비과세 관행에 의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교육적인 역할 등을 고려해서 과거 20여 년 동안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3년치, 4년치 사업소세를
납부해라 이렇게 부가 처분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어떤 법률에서 면허세 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면허세,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장래 향해서 예를 들어서 과세관청이 종전에는 어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 변화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저가 덤핑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는 품질로서 경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수출 재화의 가격을 낮추는 그런 식의 정책은 쓰지 않겠다. 그래서 정책이 변경이 돼서 면허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이렇게 이제 정책이 바뀌었고 장래 향해서 보세 운송구역 내에도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건 적법해요.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야. 응?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장래 향해서 정책이 변경된 바람에 장래 향해서 면허세를 부과한다든지 장래 향해서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오해 없기 바래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 한번 보죠.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조세법상의 기본 원칙과는 달리 이거는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원칙이에요. 자, 납세자에게, 그러니까 납세자는 신의조차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적용 요건 한번 보시죠. 납세자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모순되는 행태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야 하며 세 번째, 그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신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성립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과세관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 너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왜 납세자를 탓하냐는 거예요. 그건 과세관청 네가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나간다면 경우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게 어떤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잡아내지 못한 과세관청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쪽 한번 보세요. 7쪽 맨 윗줄을 한번 보시면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요. 또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납세자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가 있어요. 따라서 납세자가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이걸 무슨 심한 배신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모순된 행태를 그대로 믿는다면 이건 과세관청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과세관청이 만약에 납세자의 행태가 의심스러우면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했어야죠.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납세자가 배신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납세자는 저렇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은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주로 이제 논란이 됐던 예가 어떤 예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장부를 허위 기장을 했어요. 허위 기장을 한 납세자가 나중에 내가 장부를 허위 기장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허위 기장하다 보니까 내가 비용을 빠뜨렸어. 그러니까 비용을 공제해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느냐, 금지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납세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식회계를 한 법인이 스스로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면서 신고세액을 다투는 것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죠? 납세자는 그런 모순된 행태를 취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건 납세자가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확정할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실질 과세의 원칙 한번 보죠. 실질 과세의 원칙.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세법의 해석 적용은 어디에 따른다? 실질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실질 과세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업 허가 명의가 타인이에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영업 허가 명의는 다른 사람이 이루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영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럼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돼요? 내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사자가 실질이 매매인 계약을 하면서 이를 증여로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를 하게 되면 거의 등기 원인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매 계약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이 매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증여받았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등기 원인이 이제 증여로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 원인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증여로 이제 등기 원인을 기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실질은 매매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증여로 등기했다고 해서 매매로서의 실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매매죠. 또 형식상 급여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이라면 그 비용은 인건비로 송금 산입될 수가 없어요. 이걸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실질 과세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왕왕 문제되는 행위가 조세 회피 행위예요. 조세 회피 행위. 조세 회피 행위 한번 보시죠. 조세 회피 행위란 납세 의무자가 우회 행위, 다단계적 행위, 그 밖에 비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 형식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조세 회피 행위라고 해. 이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우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단 그 적용 대상은요. 제3자 등을 통한 우회 거래 또는 둘 이상의 다단계 거래에 의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적용되느냐? 적용 요건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이고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이 돼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 조그마한 글씨 부분 한번 보세요. 그 중간 거래, 중간에 거래를 끼워 넣은 거예요. 왜? 조세를 회피하려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중간 거래를 끼워 넣는데 이 중간 거래가 뭐 조세 회피 목적만 있어요. 별다른 사업 목적이 없어. 조세 회피 목적만으로 중간 거래를 끼워 넣었고, 그리고 이 중간 거래는 거래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요. 또한 이 중간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요. 이건 순전히 세금을 적게 낼 요량으로 중간에 끼워 넣은 거야. 이러면 조세 회피에 해당이 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적용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과세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거기 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예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자, 지방세법에서 보면요. 과점주주,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거잖아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렇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응? 응. 그런데 이제 A 법인이 D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탐이 났어요. 응? 그래서 A 법인이 D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D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D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취득세를 부담해야 돼.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A 법인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 하면 자신이 각각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B법인과 C법인을 만들었어요. 이거 페이퍼 컴퍼니예요. B법인과 C법인을 만들어 놓고 B법인과 C법인이 D법인의 주식에 각각 50%씩을 취득을 했어요. 자, 50%의 주식을 취득하면 과점주주인가요? 아니에요.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해야 돼. 그러니까 50.1%라든지 이런 50%를 초과해야 과점주주고요. 50%면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법인이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B법인, C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B법인, C법인이 D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가진 거죠. 응? 자, 이런 경우 우리 그 과세관청에서 야, 이건 사실상 A법인이 D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서 A법인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A법인이 다퉜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요. B법인과 C법인은 주소와 전화번호가 같고 대표이사 이외에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지분의 매수 계약도 모두 동일한 대리인이 체결했고요. D법인의 사원 총회에도 B법인과 C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한 명이 출석했어요. 그리고 지분 매입 대금도 사실 형식적으로 이제 B법인하고 C법인이 지분 매입 대금을 D법인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실은 A법인이 전액 부담했어요. 전액 부담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겠어요? B법인과 C법인은 조세 회피 목적만으로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만으로 설립된 회사죠. 실체가 없는 회사예요. 응? 이건 순전히 A법인이 D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응?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법인이 직접 D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다음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한번 보죠.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조세 법률 관계에 있어서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조세 법률 관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독특한 개념인데요. 자, 납세 의무는 우리 과세 요건은 어떻게 법에 정해져 있죠, 그죠? 아까 과세 요건 법정주의 우리 살펴봤잖아요. 과세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법에 정해진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 그래요. 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세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요구되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만 충족되면 돼. 그럼 우리가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행위가 완성될 때 성립하고, 기간적 과세 있어요. 우리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기간제 과세라고 해요. 이런 기간제 과세의 경우에는 그 같은 과세 기간이 경과했어야 되죠. 그럼 과세 요건이 충족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조그마한 글씨 부분 한번 보시면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합부동산세, 시가 9억 원 이상인 어떤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죠.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매년 6월 1일.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도래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예전에 이거 특별 소비세라 그랬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개별 소비세로. 개별 소비세, 주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거나 또는 판매되거나 또는 과세 장소에 입장하거나 또는 과세 유흥 장소에서 유흥 음식 행위를 할 때 성립하죠.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기간 과세는 과세 기간이 끝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그런데 이렇게 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이와 같이 성립된 납세 의무를 우리가 추상적 납세 의무라 그래. 아직 구체적 납세 의무는 아니야. 추상적 납세 의무. 그리고 이와 같은 추상적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뭘 할 수 있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부과권을 행사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납세 의무의 확정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는 성립한 다음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의 확정은 뭐냐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에, 그러니까 과세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확정돼요. 확정돼. 이렇게 확정된 납세 의무를 우리가 뭐라 그래? 구체적 납세 의무라 그래. 구체적 납세 의무. 이런 구체적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강제 징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아까 추상적 납세 의무, 그러니까 과세 요건, 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이때 성립된 납세 의무는 뭐야? 추상적 납세 의무예요. 이때 과세관청은 뭐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확정돼. 이렇게 확정된 납세 의무는 뭐야? 구체적 납세 의무야. 그리고 이 구체적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은 과세관청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꼭 암기해 주셔야 돼. 응?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이란 개념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돼요. 만약 이 개념을 숙지하지 못하시면 이후 나오는 법률 관계가 막 헷갈려요. 자, 근데 납세 의무 확정과 관련해서 납세 의무 확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 납세 방식, 또 하나는 부가 과세 방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동 확정 방식이 있어요. 자, 신고 납세 방식을 한번 보죠.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이에요. 어떤 조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보면 많이 듣던 조세도 쭉 있죠. 그러면 신고 납세 방식이 원칙이네요. 예, 신고 납세 방식이 원칙이에요. 응? 그러니까 납세 의무 확정 방식은 신고 납세 방식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신고 납세 방식 원칙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신고 납세 방식 원칙을 취하고 있냐 하면, 자,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납세 의무자가 제일 잘 알아요. 납세 의무자가.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응? 북대전 세무서 세무 공무원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는 방식에 의하는 게 어떻게 돼요? 세무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죠. 능률적인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납세 방식이 원칙이에요. 신고납세 방식이. 자, 그러면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 납세자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잘못했어. 신고에 어떤 오류나 탄류가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서 과세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세액을 경정해서 경정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보충적으로 기능을 해요. 응? 그러니까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신고 행위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납세자의 신고 행위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만 만약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납세자의 신고에 잘못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부가세 방식 조세. 부가세 방식 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이 부가가세 방식 조세냐 하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거 자주 내는 세금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상속세, 증여세는요. 어쩌다 한번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내는 거는 이거는 부가가세 방식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에 부담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내 꿈이 뭔지 알아요?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보는 거예요. 글쎄, 나도 한 2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일종인데요. 이런 어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부가가세 방식의 조세예요. 그럼 부가가세 방식의 조세에서는 납세자의 무슨 신고 의무가 없겠네요? 아니에요. 부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가 돼요. 그리고 그 신고 기간까지 과세 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요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런데 부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 행위는요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어요. 이거는 뭐야? 과세관청이 부과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자는 뭐예요?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동 확정 방식 한번 보시죠. 자동 확정 방식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예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건데 인지세, 인지세. 예를 들어서 무슨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우리가 납부하는데 인지세,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별도로 신고하고 이런 절차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이런 경우에는 자동 확정 방식 조세예요. 성립과 동시에 그냥 확정돼 별다른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납세 의무 확정 방식,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신고 납세 방식, 부과 과세 방식, 자동 확정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2주차 강의 진행하겠습니다.